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의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사례 및 개발 절차의 강의를 맡은 창원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흥섭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이라는 각각의 용어의 정의와 관계를 살펴보고, 두 번째 제조 인공지능 개발 및 응용이라는 챕터에서는 인공지능의 표준화된 개발 절차, 그리고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조 인공지능 도입 전략 단계에서는 산업체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류가 네 번째 산업혁명기를 맞이했다는 것이고요. 이때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내연기관이,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 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펴보게 되면 1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올 때 과거의 산업혁명들은 어떤 특정 산업군에서의 특정 기술이 그 산업을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1차, 2차, 3차, 4차로 오면서부터는 그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이 되었던 기술이 주변 산업 영역까지도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AI라는 이 핵심 동인 기술은 농업, 서비스, 제조업 등등등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인공지능 기술은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 및 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된 핵심 기술들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요. 저희 이 동남권의 산업구조는 보통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체 영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이어지는 그 스마트한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트렌드에서 용어의 어떤 관심도의 변화 추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용어에 대한 관심도가 변화한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관심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곧 비즈니스 모델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 제가 검색했던 것은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빅데이터,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들을 기준으로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과연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이전에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 분야이자 기술 분야가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 자,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닝이라는 것은 석탄을 이렇게 채굴하는 그런 용어이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네이밍된 것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채굴한다. 그 가치라는 것은 정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학문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로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이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보다 많은 관심의 영역에 있었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이 되면서부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는 데이터 마이닝보다는 이제 빅데이터가라는 용어가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영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이제는 그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의 순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도 보게 되면 2015년에는 지금 빅데이터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될 수 있고요. 자, 2017년에 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은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 영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이제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
주로 관심을 갖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빅데이터라는 용어보다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인기를 얻게 되는 시점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머신러닝이 가장 높은, 그 다음에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순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요 트렌드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2012년 그리고 2017년 요 중간에 이 변화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2년부터 빅데이터라는 그 용어가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또 쭉 이어져서 2017년에는 오히려 빅데이터라는 용어보다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추월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기술적 또 비즈니스 모델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 이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냥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정도에 만족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니 인터넷이라는 공간 내에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이 약 한 2012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서부터는 그렇다면 그렇게 다양하고 용량이 큰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어느 정도 인터넷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센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보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있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술 영역에 중심을 두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2017년 기점으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보다 더 관심이 가게 된 것은 바로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술들이 충족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그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빅데이터 이러면 그 대용량의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정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지 않고요.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는 그러한 대용량의 데이터 셋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그 시각화하는 기술까지 모두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라는 용어에서 그 빅데이터를 특정 짓는 용어들은 우리가 3V, 5V, 그리고 7V 정도 이런 그 용어들로서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3V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V에서의 첫 번째는 볼륨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셋이라는 용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성입니다. 버라이어티.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숫자형 데이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엑셀 시트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숫자형 데이터보다는 뭐 동영상 데이터일 수 있고, 음성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다 댓글 달았던 그런 그 텍스트 데이터,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많이 다양화되었다 해서 다양성이라는 의미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벨러시티, 처리 속도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처리 속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회사로 출근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기사도 읽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뭔가 뭐 쇼핑도 하시고 했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봤다라고 하는 조회수를 늘려주고, 만약에 댓글을 다셨다면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등등의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쌓여가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처리해서 다시 정보화시키는 그런 단계들도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V로 영역을 넘어가면
value와 이제 가치와 정확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치는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가치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치라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정확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garbage in, garbage out 이란 것처럼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존재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당연히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들이 이제 그 수집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3V, 5V로 특정 짓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할 때는 어떤 뭐 데이터에서 패턴을 식별해낸다,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기계학습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함수 문제.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떤 함수가 지어지고 거기에 어떤 x 값이 주어지면 y는 무엇이 될 거냐. 좀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예시를 살펴보면 어떤 함수가 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을 거야. 그러면 마지막 출력되는 숫자는 무엇이 될까? 20. 이런 시험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그 함수에 어떤 x라는 그 숫자가 들어갔을 때 y는 무슨 값을 가질까? 이거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모델링,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용어에서는 우리는 이미 데이터로부터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어떤 y가 나온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조 공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온도에서 가열을 했고 뭐 프레스에서는 어떤 압력으로 그 압력을 주었다. 그랬더니 얘가 양품이 생산됐다. 또는 불량품이 생산됐다. 이런 결과들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기계학습에서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제하고 함수 문제하고 한번 대응을 시켜본다면 어떤 숫자가 10이 들어갔고 또 출력되는 게 20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숫자의 관계는 x 더하기 10이라는 요 함수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기계학습의 목적은 바로 인풋과 아웃풋이 정의되었을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런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기계학습, 이제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인 거잖아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주고 나서 그 데이터 안에서의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도학습 영역에서는 방금 전에 함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출력물 y는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그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이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y라는 것도 이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x라는 것들만 가지고 그냥 컴퓨터, 네가 알아서 요 내에서 어떤 특징들을 한번 잘 살펴봐봐, 찾아봐, 이렇게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비지도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써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학습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제 요것은 어떤 기계한테 기계가 잘했을 때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제 벌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이제 저희 세대도 조금 학교에서 체벌이 있을 때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뭐 영어 시험을 보고 나서 뭐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인간한테 어떠한 공부의 성과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방식으로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응용 분야를 살펴보면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 모형들은 뭐 어떤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이 사진 속에 있는 것은 강아지다, 또는 고양이다, 또는 뭐 새다, 이렇게 어떤 특정 개체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맞추는 것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요 밑에 있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주가를 예측한다든가 또는 강수량을 예측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연속된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그 방법이 바로 예측이라는 방법이고, 여기에 보시는 이러한 모형들이 예측 기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 학습 영역에서는 어떤 차원 축소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차원 축소는 어떤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조 공정에서 뭐 열 또는 압력 등등등의 어떤 제조 공정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그 양품이냐 불량품이냐 이런 것들하고 이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공정 변수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답지를 제공하지 않았죠. 이것은 고양이야, 이것은 강아지야. 이런 답을 제공하지 않고 네가 그냥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들을 여러 개를 보여줬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 간의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서 찾아내서 강아지 그룹과 고양이 그룹을 스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매했던 패턴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생성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나이라든가 또는 어느 거주 지역이 어딘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셨을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뭐 구두를 추천해 준다든가 또는 뭐 넥타이를 추천해 준다든가 이렇게 어떤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군집 분석 방법론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나라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뭐 저희가 답지를 주진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와 비슷한 소비 패턴, 나와 비슷한 연령대, 그래서 그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어떤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물건들을 저희한테 추천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추천하기 전에 이미 저와 유사한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기계학습까지 용어하고 약간의 응용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준 지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도 지능을 갖기 위해서 뭐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쭉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기계한테 지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제 기계를 공부를 시켜야 되죠. 그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지능을 갖도록 공부시키는 방법이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딥러닝의 엄밀히 따지면 머신러닝의 부분집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론 전체를 머신러닝이라고 정의하고 그 중에 일부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입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외우셨던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손으로 직접 열심히 쓰면서 외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라고 하는 최종 목표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공부 방법은 다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방법들은 눈으로 본다, 따라서 읽는다, 쓰면서 외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포괄하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뭐 쓰면서 외운다,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각광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은 딥러닝이라는 방법론을 결과적으로 쓰면서 외우니까 영어 단어가 더 잘 외워지더라. 이것처럼 딥러닝을 사용해서 기계를 학습시키니까 기계가 공부가 잘 되더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딥러닝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계한테 지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머신러닝이라는 방법론만 있을 거냐? 자, 그렇지 않죠. 과거에 태초에 인공지능이 처음 개념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인간이 일일이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뭐 자율주행차를 예를 든다면 자율주행차가 진행을 하다가 어떤 신호등을 만났을 때 그 신호등의 불빛이 초록색이면 그냥 진행해.
빨간색 등이 켜졌으면 멈춰. 이런 규칙들을 일일이 인간이 기계한테 입력을 해주고 기계는 그 입력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태초의 인공지능이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을 만들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 인공지능이 복잡한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적용이 될 때 그 인공지능이 맞이하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규칙으로 다 지정해 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인공지능이 조금은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용어들이 있다가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 규칙 기반 인공지능보다 훨씬 손쉽게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지능을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꼭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대표 기술인 건 맞지만 반드시 유일무이한 기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지만 그 신호등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지능화시키는데 꼭 굳이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찍어서 기계를 공부시킬 이유는 별로 없겠죠.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인간이 그냥 규칙을 부여해주고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인공지능 또는 하나의 어떤 인공지능이 적용된 시스템이 개발이 될 때 하나의 모든 학습 방법론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규칙 기반보다는 데이터 기반에 있을 때 왜 더 효율적이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길에 출근하실 때, 버스를 타거나 또는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나올 때 어떤 거기에 풀이 있었는지 꽃이 있었는지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지 나무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기계한테 어떤 규칙을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다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인간은 다 그것들을 모두 다 느끼고 기억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한번 보신다면 내가 운전하면서 올 때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구나, 저쪽에는 풀이 있었구나, 나무가 어떤 모양이었구나가 다 동영상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지는 못했지만 동영상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모든 환경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인간이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정보들도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캐내고 또 기계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계학습이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이제 등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조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와 응용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라고 하는 산업 구조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인프라적인 측면과 서비스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고요. 자, 인프라적인 측면은 결과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2년부터 2017년 그 사이에 많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서 붐을 이뤘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분야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있을 수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저장 관리되고 있었으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생성한다든가, 그죠? 그러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교육해주고 컨설팅하고 또는 그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손쉽게 하기 위한 솔루션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영역들은 주로 이 서비스 영역에 있는 요 분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사례들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뭔가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개발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컨텐츠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SNS 분석이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의 어떤 그 신체 구조나 또는 우리가 항상 건강검진 받으면 우리가 그 진단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진단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의 어떤 규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규제만 풀리고 난다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가 바로 이 헬스케어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동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제조업 쪽에 많은 분들이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기반한 인공지능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솔직히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의 원천은 현업 현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적이거나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러한 인공지능으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도 현업에서 직접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는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우리 업무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 또는 우리 품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 또는 생산성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들은 오히려 저희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조금 더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는 제조공정 최적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원대학교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이 5년 동안 이제 제조 기업들하고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연구 절차들을 수립한 부분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조 공정 최적화 부분에서는 제가 수행했던 연구는 이제 철강 분야도 좀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 또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사출 공정,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부품의 전착 도장 공정, 이런 것들을 공정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또는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한번 표준 절차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이제 공장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는 제조 공정 데이터들을 추출을 합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은 MES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공정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이 공정 데이터에서 전처리라는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처리에서는 뭔가 데이터가 너무 이상한 숫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다든가 또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또는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좀 분할적으로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합치는 통합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뭔가 여기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것들은 어떤 품질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우선적으로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생산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정 변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특성치 탐색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기계학습 모형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서비스를 받겠지만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3개, 5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모형을 같은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고요. 그 데이터 상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한 개의 모형을 선택을 해서 실제 현장에 배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 모형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서 가장 좋은 모형을 선정하는 단계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전처리하고 특성치를 탐색하고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모델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 단계까지 가면은 일단은 품질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형을 기반으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공정 조건으로 생산을 하면 양품이 생산될 거야 또는 어떤 조건으로 생산하면 불량품이 생산될 거야라고 공부를 열심히 한 이 기계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는 역으로 기계학습 모형한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어떻게 생산하면 더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기계학습 모형한테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러면 어떠한 공정 조건으로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제조 공정 최적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계신 거는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챗 GPT가 우리한테 어떤 답을 준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만든 그 기계학습 모형한테 어떻게 생산하면, 아니, 어떤 공정 조건으로 생산하면 더 좋은 제품이 생산되겠는지를 우리가 계속 물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마구잡이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솔직히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최적화된 공정 조건을 찾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 모형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렇게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답을 준 그 공정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공정 변수들을 세팅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각각의 설비들이 각각의 공정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능형 제어 솔루션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검사 인공지능 개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 연구과제는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생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 놓고, 이제 생산되는 제품들의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이미지로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보된 이미지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증강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들은 주로 이겁니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 불량률이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그죠? 불량률이 높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미지를 확보하고 나면 불량품의 이미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불량품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품과 불량품의 이미지들이 다 준비가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은 불량품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 정상품의 사진입니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형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근데 요때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제 불량 유형별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만약에 이 사진을 봤더니 스크래치 결함입니다. 또는 찍힘 결함입니다. 라는 식으로까지도 분류를 해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크래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추후에 어떤 제조 공정 조건 하에서 생산됐더니 스크래치 결함이 나더라, 또는 어떤 공정 조건 하에서 생산이 됐더니 찍힌 결함이 발생했더라,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각의 불량 유형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고요. 나중에 이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불량 유형과 제조 공정 데이터가 연결이 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량들을 없앨 수 있는지, 그러한 제조 공정 최적화의 부분으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량 유형별로 판별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자, 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얘가 불량이라고 판별했을 때 뭐 찍힘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이 사진은 불량입니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저는 요 부분을 보고 불량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우선적으로 뭔가 품질에 대해서 판별을 내리고 나면, 이제 사람은 실제 공장에 내려가지는 않아도 되고, 뭐 사무실에서 인공지능이 판정해 내렸던 이러한 사진들을 컴퓨터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인공지능이 잘 정상적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또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또는 인공지능이 잘못 판별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보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품질검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성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것이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위 미세조정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공지능 개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 과제에서는 어떤 플런저라고 하는 젠2 플런저라고 하는 특정한 플런저를 기준으로 쭉 딥러닝 모형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플런저라는 상품 자체가 상당히 여러 종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러 종류의 모든 상품들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젠2 플런저라는 인공지능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내고요. 그 인공지능을 좀 다르게 학습을 시켜서 적은 이미지,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 방법론으로 학습을 시켜서 다른 상품의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통 이 연구 과제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뭐 젠2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의 인공지능도 이제 그 짧은 시간 내에 금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사례로는 예지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뭐 이제 당연히 설비에 대한 어떤 그 예방 정비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특정 기간을 정해놨었죠. 그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봐라. 또는 뭐 자동차 같으면은 5,000km를 타고 나면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된다 등등의 그러한 거리 또는 사용 시간이라는 기준을 두고 어떤 정비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기 정비였다고 한다면 요 부분이 우리가 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라고 하는 상태 기반 정비라는 단계로 넘어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그 기간이 아니라 그 부품이나 그런 어떤 설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상태가 되면 곧 설비가 고장날 것 같아라는 것들을 센싱해서 그 정비를 하는 그 형태가 상태 기반 정비였다고 할 수 있고요. 요즘 최근에서 나온 얘기는 예지 정비, Predictive Maintenance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태 기반 정비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기술적 차이점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태 기반 정비에서는 어떤 설비가 고장날 때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었다면 예지 정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잔여 수명,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설비는 몇 시간 뒤면 고장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형태로 예측해서 그 정비 활동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리딕티브 메인텐스가 아마 방위산업 영역을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마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CBM 플러스라고 그죠? 그래서 상태 기반 정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플러스, CBM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식적인 용어는 뭐 프리딕티브 메인텐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지 정비적인 측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비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돼서 어떤 유지 보수 비용 절감에 기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다수의 생산 설비 중에서 한 대만 고장나더라도 그 전체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각각의 설비가 언제쯤 고장날 수 있다. 고로 우리가 얘는 언제 정비를 미리 해두자라는 것을 사전 계획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고 싶을 때, 그죠? 그때는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의 운용 가용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상태 기반 정비나 예지 정비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베어링이 돌아가는데 어떤 베어링이 내륜이 깨지거나 외륜이 깨지거나 했을 때 당연히 진동이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고 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륜이 깨졌을 때와 외륜이 깨졌을 때 진동의 패턴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기계를 학습시키고 나면 지금 이 설비에서 나오는 진동을 보니 지금 베어링 부분에 내륜이 깨진 것 같습니다. 또는 외륜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 모형이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는 지금의 진동 패턴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가동하고 나면 정말로 이 베어링이 깨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결과적으로 베어링이 깨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정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지 보전을 보다 조금 더 고차원화시키면 방금 전에는 베어링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어떤 설비에 헬스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건전성 지표라는 지표를 만들고 계속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 건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결과적으로 설비의 지금 건강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이 설비가 언제쯤 고장 나겠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형태로 이렇게 예지 정비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 정비 분야에서 가장 이제 좀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항공사이자 또는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롤스로이스사는 자신들의 항공기 엔진에 이렇게 100개 이상의 진동, 압력, 온도, 유량 센서들을 다 부착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엔진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인천공항에도 있을 수 있고, 김해공항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본 어딘가에 있을 수 있고, 독일 어딘가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각각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엔진들이 가동이 될 때, 그 엔진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동이 이상하다, 온도가 이상하다, 압력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포착이 되면 이제는 여기에 영국 더비 중앙 제어센터라고 하는 곳에
셋에서 그 데이터셋을 분석한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 항공기 엔진은 조금 더 고전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베어링을 좀 갈아줘야겠어. 뭐 어디를 좀 정비해봐야겠어. 라는 정보를 현지 공항에 있는 정비사들한테 알려주게 되고 그때 그 정비사들은 이 부품들을 교체하고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이런 것들 다 찾아내서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에 약 한 4,500만 불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롤스로이스가 엔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지 정비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 엔진 판매된 것 중에 90% 이상의 고객들이 이제 그 예지 정비 서비스도 함께 구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휘사입니다. 지휘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터빈, 항공기 엔진과 유사한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지휘사는 발전용 가스터빈에 방금 전에 봤던 롤스로이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뭐 한 7천만 불, 연간 7천만 불 정도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예지 정비 서비스가 바로 2015년에 지휘사가 우리가 봐도 제조업 분야에 있었던 지휘사가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신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예지 정비 서비스였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표준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델 빌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모형을 학습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델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배치할 수 있는 모델의 형태로 바꾸고 그걸 테스트한 다음에는 현장에 이제 배치가 될 겁니다. 요게 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사이클에 하나가 더 추가되고 저는 요 부분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품질검사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인공지능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한번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성능이 영구히 지속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 전후가 어떤 획득되는 데이터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 성능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학습시켜서 새로운 데이터로 재학습시켜서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갈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우리가 모델 드리프트라고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델의 성능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게 되면 이제 재학습시킨다는 형태에서 이제 모델 드리프트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 라벨이나 드리프트 요거나 컨셉 드리프트와 같은 것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도입 전후가 데이터가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된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인공지능 모형이 데이터의 변화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뭐 인공지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 판단을 좀 내려보셔야 될 건데 주로 이제 이 드리프트를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이제 데이터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99.9%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전후 시점에 데이터의 변화를 한번 관측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던 데이터의 유형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델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에 대한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모델 드리프트가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 성능을 이 정도 수준에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델 드리프트를 모니터링 하시다가 목표 성능을 건드리게 되면 이때 모델을 재학습시켜서 사용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모델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재학습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장비나 기계 설비들도 우리가 예방 정비를 했던 것처럼 유지보수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이러한 유지보수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산업체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언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제시된 모형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안다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각각의 모형들을 구현해내는 데는 주로 뭐 파이썬이라는 소프트웨어와 R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냥 단지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WDBC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스콘신 의과대학에서 어떤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이제 그 헬스케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제 교육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배포를 해준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유방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진에서 나타난 유방암은 악성이야, 양성이야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인공지능은 제가 지금 현재 실제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사용하고 있는 예시가 되겠고요. 이 인공지능을 만들면 이러한 형태 정도의 인공신경망으로만 구성을 하더라도 95%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코드가 요 한 줄입니다. 이렇게 뉴럴넷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글자 안 되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코딩을 딱 하시게 되면 95% 이상의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요 예시는 우리가 손글씨 엠리스트 이렇게 사람 손으로 직접 사람들이 쓴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이 그림을 보여주면 이 숫자는 1입니다, 2입니다를 맞추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을 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보시면 여기 컨볼루션 2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설계한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층에 매칭시켜서 이러한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손글씨도 마찬가지 98% 이상의 손글씨의 글자들을 맞추는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이런 간단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런 코드들을 학습하는 데는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교육을 받으셔도 이런 간단한 정도의 인공지능은 다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인공지능은 이제 상당히 전문가들만 하는 영역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간단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업을 한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활동을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지금 일단은 상당히 고도화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간단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좀 전문성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거는 사전 학습 모형들을 이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했던 모형들을 자신들이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던 모형들을 다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머신 비전 분야라고 한다면 오브젝티브 디텍션 이렇게 이 사진 속에 있는 개체들이 자동차인지 건물인지 사람인지를 맞추는 이런 인공지능들도 사전학습 모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보통 자율주행차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고, 그다음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인공지능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남이 이미 개발해 놓은 그 사전학습 모형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미세조정 및 전이학습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고, 요것도 제가 아마 품질검사 인공지능 말씀드릴 때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떤 코끼리, 그 다음에 벽시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는 의자 또는 배경, 사람,
TV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이미 뭐 코끼리, 벽시계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놨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의자하고 뭐 배경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바뀌지?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미세조정 및 전이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뒷부분만 바꾸는 건데요. 자,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뭔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할 때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이미지 필터가 개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뭔가 뭐 이게 벽시계다, 의자다 이거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처음에 학습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을 보고 이것이 의자냐, 벽시계냐를 구분해낼 수 있겠다. 어떤 부분의 특징을 두고 분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들이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이미지가 입력이 되게 되면 그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이미지 필터들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이것은 의자입니다. 이거는 벽시계입니다라고 예측하는 경우는 요 맨 말단에서 측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세조정이나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 뒷단부터 이렇게 요 부분들만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 이미지 필터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개발되어 있는 인공지능도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모형들이 여러분들한테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미지란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겠다. 이 자연어 처리 영역은 챗GPT를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챗GPT처럼 그러한 서비스, 뭐 그 정도까지의 서비스는 아니겠지만 한번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인공지능을 써보고 싶다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버트 계열, GPT 계열 뭐 해서 다양한 고성능의 자연어 처리 모형들이 이미 사전학습 모형들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조금 변환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앞서서는 여러분들의 조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방법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동기부여 차원으로 가본다면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파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도 상품화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실제 아까 품질검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도요. 뭐 당연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긴 하지만 그 업체는 이제는 품질검사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그 품질검사 인공지능도 판매하는 제품으로 형성을 할 생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까처럼 뭐 품질검사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뭐 완벽하게 다른 공정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유사한 공정이라든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판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사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휘사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꼭 우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업무를 발전시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그런데 우리가 한번 써보니까 상당히 좋아.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도 우리 회사의 상품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시간적인 측면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소비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 연구까지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도 이 전체 이제 이 로봇 시스템과 요 가운데에 있는 외관 검사하는 품질 검사 시스템, 요 전체 시스템을 각각의 단품 또는 시스템적으로 요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매할 계획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 기업도 상당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장에서만 적용이 하는 것도 조금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이것도 전략적으로 판매 상품으로 되기 때문에 좀 기업의 이미지도 좀 많이 올라가고요. 첨단 산업의 이미지로 좀 발전하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릴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기업에서도 상당히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부분은 그 에릭 콜슨, 넷플릭스 개발자인 에릭 콜슨이라는 분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했던 논문에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문이었고요. 자, 이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판정을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빅데이터, 이제 기존에는 어떤 사람의 감에 의해서 디시전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디시전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이제는 그냥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예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한테 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업해서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에릭 콜슨이 이제 의견을 밝혔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시스템을 보면 요 세 번째 단계가 생략이 되고 첫 번째 단계에서 오히려 두 번째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네 번째 단계로 좀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인간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인간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최종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요. 좀 이러한 시스템들도 여러분들의 업무 시스템에 도입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 문화 정착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뭐 어떤 그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한 소개도 다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술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선 기업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문화를 정착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근데 글로벌 조사기관 EI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재무적 성과가 3배 이상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높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톰 팔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것을 경쟁 우위를 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경영 환경에서. 자, 그렇다면 뭔가 경영진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딜트로이트 컨설팅 분야에서도 결과적으로 그러면 기업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업무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경영진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걸 습관화들여라. 만약에 내가 보고를 받는다라면 또는 앞으로 어떤 우리 회사로 나갈 방향을 어떤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그냥 여태까지 본인들의 경험만을 믿지 말고 결과적으로 맨 말단 직원부터 신입 직원부터 뭐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신뢰하고 그런 기업 문화가 정착이 될수록 우리 이제 그러한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문화 정착과 동시에 그런 데이터 기반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기계학습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데이터로부터 파생되는 그러한 기술들을 수용하는 자세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기업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산업체 여러분들이 데이터 기반의 업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이런 인공지능 기술도 여러분들의 현업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겠고요. 장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